자, 여러분, 우리 이제 입실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경영 자격 A 모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 내용을 봤더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번에 응시하고 이번에 한번 시험에 도전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4시간씩 됐고요. 또 여러분 여러 요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다른 강의들도 듣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화요일로 몰았는데 뭐 계절학기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이제 또 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번 주는 오늘 내일 연강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자격증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너무 재밌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다 훑어주고 모의고사 한번 다 풀어봐 줘야 여러분들이 혼자 강의할 수 있거든요. 지난 학기 비교과 했을 때도 바로 그때 응시 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지난 비교과 때는 우리가 18시간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3개 정도밖에 못 풀어줘가지고 그런데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책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서 요약하는 것들 핵심적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교재에 있는 거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험 응시 하신 학생들 좀 알려주세요. 시험 응시 하신 분? 주은이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에 안 하면 여러분 다음에 할 건가요? 자, 뭐, 편안하게 개인 저거니까 올려주세요. 송주은, 현지도 했고, 송주은, 김현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음번에 볼 건가요? 2회 때?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 학과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한 번에 이렇게 신청해서 보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년에 계속 횟수가 많은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응시해도 상관없죠. 네. 뭐 또 거리적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이하고 현지. 자, 준이하고 현지는 이번에 응시해서 이번에 붙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강의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리 진도를 나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이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보는 게 좋으니까 책은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꼭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진이가 지금 통신이 끊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면 잠깐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 부분은 강의했었거든요. 첫날이고 또 기억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책을 보고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응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곳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손님의 직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상석과 하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를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제 출입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상석 그다음에 오른쪽이 일단 네, 가장 그다음 상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바라보는 쪽 시선 방향으로 오른쪽이 상석이라서 2번, 3번, 그다음에 맞은편이 4번, 5번, 6번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딱 보니까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쇼파, 응접실 쇼파를 기준, 여기는 회의 테이블이죠. 여기 쇼파를 놓고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상석, 그 다음에 왼쪽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먼 곳, 왼쪽에서 가까운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교재가 잘못됐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요, 교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응접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상석의 위치와 하석의 위치를 그때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특히 응접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석은 테이블이 뭐 원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또 그것들에 따라서 또 번호, 그러니까 그 상석의 번호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시험을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럴 거는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오면 상석이 외부 외빈을 접대해줘야 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오른쪽에 먼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쪽 팀을 이렇게 맞은편에 앉게 해서 이분들을 상속으로 모시는 접대를 하게 되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끝에 앉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내빈과 회의를 하는 쇼파 형태의 응접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우리 회사 다 한 그룹 안에 있는 우리 회사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갈 때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 요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형태로 여기 안에서도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응접실에서의 이 위치는 상석의 위치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냐 여기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하고 예, 요 개념을 이제 이것을 객관식으로 풀어놓는 시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석의 개념은 가장 편한 자리이다. 그 다음에 상석의 방향은 동서남북 기준으로 북쪽이 상석이다. 예. 그 다음에 의전의 기준은 오른쪽. 예. 여기 북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쪽이니까 예. 이쪽 오른쪽이 상석이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른쪽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상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앞쪽 소파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로 풀어주게 되겠죠. 상석의 위치고 여기 오른쪽이 상석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 걸 한 번 더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러니까 편한 자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북쪽에 있는 쪽이 시끄럽고 지금 현재 뭐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북쪽이니까 이쪽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이쪽 주변에 지금 너무 시끄럽고 여기가 공간이 협소해요. 이렇게 약간 뭐 각이 진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다 벽으로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상석이 안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상석은 입구에서 가장 멍쪽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경치가 좋고 그림이 보이고 비좁지 않고 넉넉한 곳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입구에서 여기가 입구라고 했을 때 이쪽이 시야가 있고 이쪽이 더 공간이 넓다면 여기가 좁고 여기 벽이고 여기는 유리고 이렇다 그러면 이쪽이 더 상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먼 곳, 경치가 좋고 그림이 보이는 곳, 비좁지 않고 넉넉한 곳, 소음이 적은 곳,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상석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상사와 가까운 자리 오른쪽, 그쵸? 상사가 바라보는 자리 오른쪽,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가 먼저 의자를 빼주는 자리,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상석의 개념을 할 때는 요렇게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접실에서는 거의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외빈이 들어오는 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는 내빈을 기준으로 한 상황에서 일어난 거라 요렇게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험에서는 예, 여기 요 부분이 나오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알아두기 39페이지에 있는 거 39페이지 알아두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방문객 응대까지 했고요. 이제 조문 매너, 예, 조문 매너 한번 보고 자, 오늘은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첫 번째에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책에서 저런 부분의 키포인트를 잘 봐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조문 먼저 볼게요. 여러분 조문은 우리가 일단 조문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게 1번 복장. 예전보다는 복장에 대해서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화되었죠. 2번은 그 다음에 공수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공수. 예, 공수. 기억하셔야죠. 공수는 손을 모으는 형태이고, 자, 여자는 평상시에 어느 손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평상시에 어느 손이 올라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네. 여러분 딱 손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자, 평상시에. 그러니까 조문 갔을 때 말고 평상시.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손을 딱 포개어 보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죠. 예, 오른손이 너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주은이가 조문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른쪽으로 딱 올라오고 그러면 이럴 때 남자는 평상시에 공수법은 왼손이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문을 가면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로 바뀔 때 예, 왼손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배 쪽에다 공수한 상태로 인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 손에 공수법 남녀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공수법에서 평상시가 아니고 흉사 때는 반대로 한다 그랬는데 흉사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1번은 여기 나와 있는 조문이고요. 2번은 초우라고 해서 첫째 날, 장례 첫째 날. 자, 세 번째는 제우라고 해서 둘째 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무제라고 하는 사무제, 사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49제. 예. 사람이 육신과 혼이 마지막으로 이승에 머무른다고 해서 안녕한다고 해서 49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문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49제. 예, 이럴 때 바로 이 공수법이 반대로 한다 그랬고. 자, 여러분 제사. 제사 때는 흉사시에 공수법을 쓰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공수법을 쓰나요? 제사시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고 갈게요. 여러분 제사 때는 제사는 흉사예요. 자, 1번 번호라는 게 여러분 제일 좋죠. 자, 1번 제사는 흉사다. 2번 평상시 평수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오른손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여러분 조상과 우리가 만나는 기쁜 날이라고 해가지고 흉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엮어서 그렇죠. 예, 엮어서 함께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풀 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론에서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캐치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문. 조문하면 여러분 검정색 복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생활 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검정색을 차려입고 가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CEO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패션도 CEO가 가져야 될 덕목이고 또 사무실에 본인들의 옷장이 있으셔서 항상 이 검은색 예, 그 장례식에 방문하는 복장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대한 단정한 복장이다라고 해서 지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단정하게 입고 뭐 회색이든 남색이든 그다음에 곤색이든 감청색이든 뭐 크게 무난하다. 너무 화려하지만 않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장신구들을 조금 제외하고 가면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요즘 그것도 맞는 답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는. 그다음에 상주와 가볍게 목례. 여러분 목례 기억하세요? 목례? 인사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목례, 양례, 예, 보통례.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정중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일단 각도로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일단 나의 등과 이 목이 일직선이 된 상태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각도를. 그래서 양례는 15도, 그다음에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맞나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다가 일부러 틀리게 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례는 45도, 예,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그래서 CEO나 외빈이 왔을 때는 예, 45도로 하는 거지 90도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통례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상사를 처음 만났을 때라던가
이런 경우에 인사를 하고 손님을 만났을 때 양내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목내는 뭐 양쪽 손에 뭘 들고 있거나 자주 만나진 않지만 스치면서 인사를 해야 될 때 미소를 지으면서 눈으로 살짝 목으로 인사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상주와 만났을 때는 어떤 인사법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요 네 가지를 여기다가 혼합해서 시험 문제 내는데 상주와 가볍게 만났을 때는 여러분 목내입니다. 목내. 자, 여러분 그래서 목내에다가 딱 키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고 향에 불을 붙이고 왼손으로 가볍게 흔든다. 여기에서 향은 여러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가볍게 흔듭니다. 후 부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분다. 바람을 넣어서 분다 아니고요. 자, 오른손으로 흔든다 아니고요. 나는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으로 한다. 아니라는 거죠. 왼손으로 가볍게 흔든다. 그 다음에 향을 끌 때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향은 홀수로 분양한다. 홀수, 짝수 아니고 홀수. 그래서 하나 또는 세 개.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를 하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향로에 향을 꽂고 영정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후. 자, 요거 여기 있는 게 키워드입니다. 두 번 절하고 반절한다. 두 번. 장례에 가셔서는 여러분 두 번 절하는 거죠. 두 번 절하고 반절한다. 그 다음에 영정에 물러난 상주에게 절을 한 번 하고 이때 두 번 아니고 한 번 하고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에 위로의 말을 건넨다. 이때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한다. 위로를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헌화를 할 때 꽃을 가슴 앞쪽에 들고 영정 앞으로 가서 천천히 놓은 후 묵념 후 기도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나머지 이제 복장과 유의사항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주로 여기에서 지문이 많이 나와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목내. 그 다음에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서 향은 끄고 향은 홀수로 분양하고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두 손으로 향로에 꽂고 그 다음에 영정 앞에 서서 묵념 후 두 번 절하고 반절하고 2.5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상주에게 한 번 절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에서 여기 살짝 바꾸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을 때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게 이렇게 키를 해놓으면 물론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시험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요약본을 제공해 주려고 해요. 거기에는 가로가 이렇게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이 그냥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문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 자, 없으면 그러면 2022년도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2021년도 교재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문 매너 배웠으니까 조문 매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올바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올바른 조문 매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1번 향에 불을 붙이고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다. 2번 향을 꽂은 후 일어나 영정 앞에서 잠깐 묵념한 후 한 번 절한다. 3번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직접 상주에게 전하는 것이 예의이다. 4번 유족에게는 가급적 말을 많이 하여 위로하는 것이 좋다. 5번 영정 앞에 절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맞나요? 현지 확인했어요. 이번 시간 끝나고 해줄게요. 1번.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꼭 한번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1번은 맞고 2번은 한 번 절한다가 아니라 두 번 절하고 반절한다. 그 다음에 조의금은 그 상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조의함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족에게 말을 많이 건네지 않는다. 영정 앞에서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서
흉사시에 공수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중에 에티켓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기억해 봅시다.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표현해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해요? 에티켓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네, 에티켓이 있다, 없다. 매너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 기억하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초대 에티켓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초대하는 경우죠.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고 교재 읽어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1번.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에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번. 참석자들 간의 관계나 친분을 고려하여 초대할 사람을 선정하고 3번. 초대받은 당일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하여 초대자의 음식 준비를 돕는다. 4번. 해외 출장 시 현지인에게 초대받은 경우 한국 전통 물품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5번. 서양에서는 식당에 초대받은 것보다 가정에 초대받은 것을 더 큰 대접으로 여긴다. 자, 어느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번. 예. 초대받은 당일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하여 초대자의 음식을 돕는다. 이거는 뭐 가족 간에는 이렇게 해도 무관하겠지만 가족이어도 외국에서는 이제 손님을 접대하려고 할 때 호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고 와서 좀 도와줘라고 하기 전까지는 예, 도착 시간이 적어도 예, 한 30분 안쪽으로 10분, 15분 이렇게 도착해 주는 게 예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나오고요. 자, 3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매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매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다. 2번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3번 매너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것이다. 4번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 5번 매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위해 행동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여기서 뭐 구체적 방식,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막 단어로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매너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것이다. 혜진이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답은 4번.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매너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에티켓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4번. 그 다음에 뭐 조문시는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교재에서도 앞뒤에서 다뤄주고 있고요. 뭐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에게 너무 말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바쁠 때는 평상시 복적으로 조문해도 무방한데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빼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상주에게 직접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이 문제 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문제. 자, 볼게요, 여러분. 조문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찾는 거고요. 1번, 바쁠 경우에는 평상시 복장으로 조문해도 무방하다. 2번,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시키지 않는다. 3번,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상주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예의다. 4번,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고 웃으며 대화해야 한다. 5번, 발 벗고 나서 이를 돕고 장례 절차나 예식에 대해 조언해 주는 것이 좋다. 가장 바람직한 거. 여기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혜진이. 가장 바람직한 건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에게 너무 많은 말을 시키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 1번에 바쁠 경우에는 평상시 복장으로 조문해도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이런 표현들이 붙으면 얘가 이제 두 번째 답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예, 2번이 답이고요.
바쁠 경우에 평상시 복장으로 조문해도 무방하다가 첫 번째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조문 복장을 입는 게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 현대 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 옳은 거, 그른 거 이렇게 골라라 할 때 그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수법에 대한 OX 문제, 여러분 OX 문제 좀 잘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OX 문제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가로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사법이고요. 실내나 통로,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협소한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자, 보기는 목내, 양내, 보통내, 정중내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실내나 통로,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는 어떤 인사? 복도. 양내, 예, 양내. 자, 그러면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그렇죠. 양내 맞아요. 예.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는 사과할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네, 정중내 45도. 자,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지는 경우는 이건 CEO나 VIP가 아니에요.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서 헤어지는 경우 보통 내, 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 네, 목내. 예, 예. 자, 그리고 아까 장례식에서, 예, 유족을 만났을 때도 목내 기억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상사나 손님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는, 손님에게는 원래 보통 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만났어. 그럼 한 단계 낮은 양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법에 대한 각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어떤 말을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하시면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제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자, 뇌를 깨울 시간도 주지 않고 내가 앞단을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 볼까요? 예, 화면 딱 들여다 볼게요. 그 다음에 퀴즈를 내려고 하겠죠? 예, 여러분의 집중력을 잠깐 발휘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공부 많이 했네요. 잘 푸시네.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간 조금 더 줄게요. 잘 봤죠? 네, 넘어갈게요. 질문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지금 몇 월일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주니까 더 좋죠. 예, 9월. 예. 자, 9월. 자, 그럼 넘어가 볼고요. 자, 이 건물 몇 층 높이의 건물일까요? 여기에서 건물의 높이는 지상, 땅에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반응도 해주고 좋네요. 자, 여기도 또 일까요? 예, 몇 층일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호텔에 남아있는 방은 몇 개의 실이 남아 있었을까요? 둘 다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너무 공부에만 좌뇌 우뇌에서 이성적 뇌만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 네. 엘리베이터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었을까요?
자,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의 방을 받았을까요? 아, 2명. 예, 엘리베이터 앞에 2명. 예.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의 방을 받았을까요? 이 가끔 호실까지 탁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1시 반. 맞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도 너무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거에 뇌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아침에 떠오르는 거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보면 그게 나오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여러분 그 오른쪽 뇌 좌뇌 우뇌 해가지고 한쪽은 이성을 다루고 한쪽은 예, 감성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약간씩 쓰는 게 다르긴 하지만 공부할 땐 이성적인 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그럼 빨리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아 이 문제를 알게 돼서 내가 좋아. 아 문제를 푸니까 되게 좋네. 아 틀렸지만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만의 감성을 이렇게 자꾸 넣어주면 훨씬 그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보면요. 며칠인지 보이시죠? 이제? 몇 월인지죠? 문제가 일이 아니고. 예. 몇 월. 여기 9월. 예. 그래서 아까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몇 층 높이일까요? 그래서 여기 지하 1층이 있지만 여기 5층. 그 다음에 호텔의 방은 여기 204호하고 501호 두 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은 2명. 여러분이 맞췄죠? 자,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302호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층.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은 1시 반이에요. 여러분이 몇 개 맞췄어요? 네, 3개 맞췄으면 잘한 겁니다. 예.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화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전화가 참 사연도 많고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이 겪고 있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친구를 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비대면에서는 더더구나 전화 응대가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본 적은 없지만 깊은 인연 이거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전화해서 너희 회사 어떻게 뭐가 문제고 막 서비스가 문제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응대해 주려는데 나에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객은 나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응대하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응대법에서 말투나 이런 게 기분 나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본질적으로 나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게 말하는 거고 회사에 일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는 것을 내가 딱 응시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또 무관하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산업재해보호법에서는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게 녹음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걸 앞에 컬러링 같이 멘트로 전화를 걸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콜센터 업무하는 곳에서는 이만큼 바뀌어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또 하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자 고객은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요즘 뭐 잘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서비스적으로 무형의 상품을 파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보험이죠 보험. 자 보험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보험은 어떤 경우냐 자 고객이 있는데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품을 설명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설명하고 거절당해서 결국에 고객이 네 가입하게 되죠. 가입을 했을 때 요 기간 동안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또 여러 번 다른 회사로 바뀌어서 다른 설계사들이 오지만 이 고객에게 연락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보험료 내면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었다라고 볼 때 이렇게 5년이 지났을 때 나에게 어떤 그
그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응대받는 친구가 제일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 다음에 내가 보험금 청구하려고 딱 전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대단히 잘못 불편하게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뭐지 하면서 처음에 당신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했고 그 설계사는 없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 뒤로 아무도 연락해 주지 않아도 나는 유지했는데 내가 보험금 청구한다고 전화했더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담당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오늘 당신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그동안에 내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모두 나하게 하세요? 이런 감정이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을 속에서 생각하면서 표시되지 않을 것 같지만 행동으로 말로 표현으로 말투로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절의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과연 나의 고객 서비스는 제대로 된 거고 고객에게 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당신과 고객과 우리 회사와 내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거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냐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사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이것은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담당자에게 하는 얘기고 다 들어주고 나서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되지. 여기서 바로바로 반문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돼서 예, 막 언론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뭐 그다음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래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면서는요. 나는 처음 받는 거지만 고객은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했을 거라는 그 마음 한 번만 그 생각 한 번만 해줘도 예, 여러분의 걔는 마음으로 좀 편해지고요. 예, 고객에게도 좋은 전화 응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후배들 이렇게 보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게 나에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감정과 일을 해야 되는 나를 조금 분리시키면 훨씬 여러분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네. 이 이제 직접 대화와 이제 전화 통화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대면 얼굴을 보고 창구에서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비언어에서 언어적인 것에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딱 보면요. 단어가 언어적인 거잖아요. 단어가. 예, 이게 언어라면 이 언어 뜻보다 이 대면을 하고 남는 것. 나중에 여기 상황이 종료하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일 처리는 잘 됐어요. 일 처리는 잘 됐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불쾌했다고. 예, 응대가 아주 취조하듯이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응대할 때 음성 톤, 목소리, 빠르기 이거와 몸짓에서 나와요. 이거 표정, 예, 표정. 그 다음에 행동, 예. 말로는 나한테 대답하는데 몸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거나 이러면 일 처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예, 나중에 남는 것은 여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보다, 언변보다가. 전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예. 언어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성의 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땡땡거리게 말한다, 탁탁 얘기했다, 사무적으로 얘기했다, 취조하듯이 말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대할 때는 내가 쓰는 언어적인 뭐 말, 단어 이런 거 보다가는 나의 음성 톤이나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게 중요하죠. 너무 천천히 이야기해도 또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해하시라고 천천히 얘기했는데 아, 말 좀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빠르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천천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전산의 화면을 설명할 때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땐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이제 연습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전화할 때 단어보다 단어는 20 정도 남고 80% 정도가 나의 음성과
톤과 이런 것들이 더 사람에게 인지되어서 남아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일 처리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가끔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처리해놓고 나서 보면 만족도 같은 거 올라올 때 어떤 게 올라오냐면 너무 사무적이에요. 기계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뭐 고객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러면 평균적인 통화의 품질은 나오겠다라고 인지하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친화적인 사람들,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인 사람들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응대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기는 해요. 그래서 고객 성향을 분석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전화로 온 사람들을 이걸 다 분석해서 한다는 게 그런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화응대의 특징은요. 얼굴 없는 만남이에요. 예, 웃고 있는지, 예,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어쩐지 전혀 판단할 수 없고요. 음성만으로 모든 것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사실 상대가 인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오는 고객의 소리 같은 것에서 여기 있는 상사나 관리자들은 고객의 성향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판단하는 사람의 영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냉철해야 되겠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이죠. 예, 갑자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너무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의 거리를 조금 보완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좁은 공간을 콜센터로 쓰는 곳에서는 칸막이를 다 해주고요. 이렇게 높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소리가 넘어가긴 조금 어렵잖아요. 낮으면 옆으로 가니까 이걸 좀 방해하려고. 왜냐하면 여기서 좀 어렵고 불쾌한 전화를 받고 있는 통화를 옆에 있는 직원들이 듣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 간의 보안성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업무에도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보안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작게 얘기하고 조근조근 얘기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 여러분 333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전화에 대해서는. 요거 뒤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기억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18%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말이죠. 말. 단어. 예, 언어. 그 다음에 이거 목소리, 말투, 억양. 요거 82%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내용으로 고객에게 명확하게 답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 통화 당시엔 이게 중요한데 전화 통화 당시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는 것은 여기가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센터는요. 웃으면서 통화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래서 콜센터에 이렇게 콜센터 업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앞쪽에요. 모니터 옆쪽으로 거울을 붙여줬어요. 거울. 예.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이야기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도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듣길 때는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하려고 이런 기능들도 콜센터에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 응대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예. 서비스 현장에서 제1 접점이에요. 예. 위치를 찾으려고 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죠. 현재에 와서는. 친절한 전화 응대는 기업의 긍정적인 첫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안녕하십니까 뭐 솔톤으로 얘기하면서 KT 누구입니다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멘트를 네 CF에서도 보내고 전화 받을 때도 이런 멘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화시키려고 하고 요즘은 그 컬러링에도 CF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컬러링이 기업의 이미지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필수품이고요. 또 법인에서 법인 핸드폰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 고객과의 접촉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서 여기에서 가치와 효용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기 두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전화응대의 특징, 유의사항 앞쪽에서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예. 그렇기 때문에 청각, 귀로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가 음색, 고저, 속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첫 이미지가 기업의 첫 이미지라는 사명감과 친절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전화하는 것이 박은숙의 이름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A 회사의 이름으로 전화를 받는다는 거.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객.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하우와 의연함과 감정 조절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콜센터 뭐 SK나 KT나 이런 경우에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민원을 걸었는데 민원의 난이도가 좀 높은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몇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완료하잖아요. 근데 두 번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DB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적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이건 신입사원이 응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 전화가 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하면 네네 이렇게 바로 그 경력이 높은 뭐 10년 차 이상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 다양한 업무를 응대했던 사람에게로 응대가 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한 번에 문제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재미있는 예도 있어요. 나도 경험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내 친구가 이런 곳에서 일했었는데 그 지금은 아닌데요, 여러분. 예전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전화가 걸려오면 어떤 사람이 전화 걸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등록돼 이름이면 박은숙이 이렇게 뜨게 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만 뜨게 바뀌었죠. 예전에는요, 요게 됐다니까요. 같은 SKT에 있다 그러면 SK 고객이면은 SK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가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요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세요. 그래서 1,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고객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쪽에 하게 되니까. 요 얘기는 우리 10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고 올게요.